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일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김종일 의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저 간밤에 있었던 일, 오늘 시장의 상황 흐름 보면서 많이 놀라셨죠? 네, 좀 참담한 신작입니다.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있던,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시장에 어제 처음으로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고, 외국인이 계속 살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지만 하루 만에 바로 이렇게 되돌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투자자들의 생각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힘드실 텐데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떠들썩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과연 이 이슈가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원포인트 레슨에서 모두 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열어보시죠. 그래서 오늘 거론된 이 이슈, 앞으로에 있어서 장기적인 악재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악재와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지 오늘 함께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 함께 정리해보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들 하나씩 꼽아본다면요. 네, 오늘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김 빠지는 소리이긴 합니다만 답은 누구도 모르죠. 그렇죠.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아래쪽의 확률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정말 장기 악재가 될 가능성보다는 단기 악재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당장이야 뭔가 앞이 안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시간을 길게 늘렸을 때는 정말로 이게 장기 악재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편인데, 일단 살펴봐야 될 세 가지는 지금이 혼란의 시작점이냐 아니면 변화의 시작점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무게를 둔다면 한 7대3 정도로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는 한데요. 네. 다만 오늘, 내일, 주말까지 나올 여러 가지 이슈들 좀 더 집중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번 눈여겨서 봐야 될 해외 사례가 있다. 이 해외 사례는 어떤 부분인지 한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을 봐야 될까가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혹시라도 현금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무엇인지, 혹시라도 포트폴리오에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에 조절을 한다면 무엇을 좀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모든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첫 번째 의문점부터 함께 포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한 건 지금의 이슈가 혼란을 야기하는 그 시작의 단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앞둔다라고 저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건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사님이 이미 답을 좀 미리 언급해 주셨어요. 변화의 시작에 무게를 좀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과 비슷한 정치 상황을 굳이 우리 시장 내에서 한번 끄집어내 보면 2016년, 17년에 있었던 그 탄핵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당연히 그때 힘들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또 물론 그때의 경기 상황과 지금의 경기 상황이 반드시 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위 탄핵 충격도 아주 길게 가진 않았다라는 거죠. 다만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에 단기 변동성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사진 같은 2016년 자료를 오랜만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건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 불확실성을 인덱스화해서 둘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미국을 뺐을 때 어느 쪽이 좀 더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으냐에 따른 변동성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 또 SP500을 뺐을 때 전체적인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음수가 높아지면 전체적으로 미국 쪽이 좀 유리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위쪽으로 우리가 올라가 있다면 플러스 양수라면 코스피가 더 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회색 차트가 올라온 것은 그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올라올 때 우리 시장의 상대적 성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걸 방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가 이 변동성의 구간이 얼마나 갈 거냐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짧게 끝나면 끝날수록 어떤 결정이 나오든 우리 입장에서는 비교적 좋은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밸류가 거의 위기 수준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수급에 경기 문제, 여러 가지 변동성으로 인해서 악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도 정책 불확실성이 낮은 게 아니에요. 트럼프 당선인이 2기가 출범하면서 거기도 정책적 불확실성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익도 잘 나오고 수급이 몰리니까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불확실성이 정말로 길어지면 뭐 신용등급도 떨어질 수 있고요. 네. 뭐 전망이 먼저 떨어지긴 하겠지만 뭐 무디스나 S&P에서 신용등급 문제도 언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오늘 뭐 영국에서 한국을 뭐 여행 그 위험 지역으로 뭐 분리하는 등 우리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충격을 피해가긴 어려우나 이 마침표를 우리가 언제 찍느냐, 여전히 점점점 줄임표로 남느냐 아니면 확실하게 이번 주에 마침표를 찍느냐가 관건인데 저는 마침표를 찍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을 막 끝난 미국보다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한국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 변동성을 보이다가 시장에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기 변동성을 보이게 될 이 현재의 기간이 짧을 것인지 아니면 길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하나씩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점 바로 열어보시죠. 아니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의 경제와 이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게 단순히 한국만이 아니었던 것 같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런 충격을 겪었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 함께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검색해 봤더니 최근에 증시의 상승률이 놀랍도록 대단합니다. 네, 이거 아무도 이제 기억하지 못하실 텐데 연초에 그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가장 눈에 띄는 자극적인 그 기사 단어는 전기톱. 전기톱. 그다음에 뭐 그 우파, 네. 뭐 제2의 트럼프, 뭐 이런 얘기들 쏟아져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최악인 아르헨티나 경제에 이런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게 너무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뉴스가 전부 헤드라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아르헨티나 증시장 올해 챔피언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이 2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채권시장은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1년 정도 잘했다고 해서 계속 잘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요. 아르헨티나 경제가 정말로 안정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죠. 뭐 아르헨티나 잘하다가 꺾인 경우 계속 많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주식시장 한번 보실까요?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올해 계속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뭐 최근에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 ETF에 투자하셨다면 아르헨티나가 올해 넘버1일 거예요. 미국이 아닌.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채권 시장은 3배가 넘게 올랐고 주식시장은 2배나 올랐는데 이 양상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정말로 전기톱처럼 그 공무원들 날리면서 물가도 잡았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한 달에 물가가 20%가 넘게 뛰던 나라였는데 이게 최근에는 2%로 가라앉았죠. 근데 2% 낮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월별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 기준이 아니고 월별 기준이 2%라는 거예요. 다른 국가는 연이 지금 2%, 3%인데 이 나라는 여전히 월이 2%지만 예전에 월 25%씩 그 물가가 뛰던 나라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것도 엄청나게 안정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아르헨티나에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최악인 것 같잖아요. 근데 최악인 것 같은 상황에서 잘 해결을 하면 오히려 단기 탄력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뭐 더 투자해야 될지 말지는 뭐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최고의 기회일 수 있으니 현재 변동성이 짧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증시에서 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베팅하는 그런 두둑한 배짱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전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 아르헨티나도 해냈습니다. 이 최악의 시기를 오히려 최고의 매수 기회로도 포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쯤 되면 시청자분들이 미래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섹터 또 어느 시점에 무엇을 매수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실 것 같아요. 세 번째 의문점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섹터와 종목들 이 원포인트 레슨 시간에 언급해드리기도 했는데요. 현 시점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나온 만큼 저희가 어떤 섹터에 집중해 보면서 뭘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순위는 어제 말씀드렸던 배당주, 엔터, 인터넷,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시클리컬이 1순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시클리컬도 한번 봐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정도로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는 당연히 시장 대비 강한 종목, 뭐 배당주, 방어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저는 1순위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AI가 묻어있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은 뭐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오늘 하나투자증권의 자료를 보면서 대부분 다 이런 정치적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종의 이익 순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리포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종목을 좀 더 만약에 넓혀본다면 이런 업종은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된 그림 보시면 물론 이대로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준비된 그림이 뭐냐면 빨간색이 소재 에너지 산업재의 영업이익률 4개 분기 평균이고, 그다음에 점선은 분기별로 영업이익률을 나타낸 것인데요. 뭐 거의 뭐 최악 수준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4개 분기 평균을 보면 여전히 하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저쪽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넘게 차트니까 보시면 2013년 정도의 저점, 그다음에 2021년 정도의 저점, 그다음에 이번에 또 저점을 기록한다면 내년 1분기, 2분기 정도의 저점을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망이 맞을지 틀릴지도 모르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 구조적으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사는 게 말이 돼? 라고 반문하신다면 그쵸. 지금의 인터넷은 왜 오를까? 라고 저는 반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정말 네이버와 카카오가 뭔가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올라가고 있을까?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인터넷 업종도 내년에 최소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좋아질 가능성을 보고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투자증권의 의견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쪽 업종을 살펴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이게 내년 1분기, 2분기가 저점 찍고 돌아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누군가 계속 얘기하고 정말로 딥밸류에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누군가 저점에서 베팅하기 시작한다면 이 종목이 과연 다음 순환매에서 소외가 될까? 오를까를 봤을 때 저는 뒤에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게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미 딥밸류에 빠져 있고, 네. 그러니까 시장보다 더 낮은 딥밸류예요. 그 딥밸류에 빠져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조금 얘기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시클리컬, 소위 소재 에너지 산업재에 속해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는 노력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안에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롯데그룹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을 제외하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전에 말씀드렸던 통신이라던가 엔터 외에도 이 시클리컬에 포함되고 있는 종목까지 현 구간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결론을 보면서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들의 전망까지 함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짚어보시죠. 네, 일단 뭐 단기적인 변동성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최근 뭐 등락이 네. 워낙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가야 되는 최대의 포인트는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선물 시장이나 모두 외국인들의 포지션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변동성이 짧게 끝나냐 길게 끝나냐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짧게 끝난다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딥밸류는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클리컬은 확실하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지만 이런 딥밸류에서는 기대감만으로 수급의 유입만으로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차원이 있어서 시클리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시클리컬 쪽의 종목군들, 뭐 산업재, 소재, 뭐 그다음에 에너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서서히 한번 좀 보는 그런 넓어진 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걸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고민일 게 저가 매수를 하기엔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닌 것 같고 나의 종목을 매도하자니 그건 역시 조금 불안한데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지금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딥밸류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죠. 다만 우리가 기간을 뒤로 늘려놓고 한 3개월 후에 본다면 지금이나 혹은 더 빠졌을 때 가격이 정말 거의 저점 부근이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추격 매도는 하실 분도 없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신규 매수의 진입은 아마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딥밸류에 빠져 있는 종목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는 뭐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이라면 오늘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오늘 내일 쏟아져 나올 뉴스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살 기회가 많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가 매수는 오늘보다는 오후장, 내일장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원포인트 레슨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오늘 시장의 불안과 앞으로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효 이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